어머니가 더 아프시면 그때는 도장도 못 찍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냥 틀어놓는 라디오의 진행자 틀라지기입니다. 오늘도 그 틀라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늘도 힘내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은 뒤에나 열어보라고 남기는 편지가 있지요. 그 안에는 돈보다 더 무거운 말이 들어있기도 하고 차마 살아서는 하지 못하는 마지막 부탁이 담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당사자가 아직 살아있는데 누군가 먼저 뜯어봤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그냥 궁금해서가 아니라 안에 적힌 내용을 없애려고요.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보키 씨는 올해 나이 73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오래 혼자 살았어요. 집은 낡았지만 깨끗했고 마당 한쪽에는 남편이 생전에 심어둔 감나무가 아직 남아있었어요. 해마다 가을이면 감이 몇 개씩 달렸지요. 보키 씨는 그 감을 따서 자식들에게 나눠주곤 했습니다. 자식은 셋이었습니다. 큰아들은 같은 도시에 살았고 작은아들은 차로 2시간쯤 떨어진 곳에 살았습니다. 딸은 지방에 있었지만 틈틈이 전화를 해왔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자식들이 명절마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떠난 뒤로는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직장 일로 바쁘다는 핑계였고 다음에는 아이들 학원 간다는 이유였습니다. 보키 씨는 서운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다 자기 살기 바쁘지. 그렇게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보키 씨가 계단에서 미끄러졌습니다.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허리를 삐끗해서 며칠 동안 혼자 일어나 앉기도 어려웠어요. 그때부터 큰아들 부부가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늘 바빠 보였어요. 집에 와서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를 못했고 어머니 안부를 묻다가도 회사 전화가 오면 밖으로 나갔습니다. 대신 며느리가 집안 곳곳을 살폈습니다. 냉장고도 열어보고 약봉지도 확인하고 서랍도 정리했습니다.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어머니, 이 약은 식후에 드셔야 해요. 오래된 반찬은 버릴게요. 은행 업무도 혼자 다니지 마세요. 요즘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는 보이스피싱이 많대요. 며느리는 말도 싹싹하게 했습니다. 보키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괜히 며느리를 어렵게만 봤나 보다. 그래도 큰 며느리가 챙겨주니 든든하구나.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챙김과 간섭의 경계가 흐려졌습니다. 며느리는 자꾸 통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주거래 통장은 어느 은행이에요? 도장은 어디 두셨어요? 카드는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자주 장 봐오니까요. 병원에 갈 때도 그랬습니다. 며느리는 접수부터 수납까지 전부 자기 손으로 했습니다. 보키 씨가 지갑을 꺼내면 웃으며 말했지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앉아 계세요. 보키 씨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대신 내주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카드 명세서를 보니 병원비는 전부 보키 씨 카드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카드를 대신 긁어놓고 다른 자식들 앞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며 약값이며 제가 다 챙기고 있어요. 아무래도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게 되네요. 보키 씨는 그 말을 들었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 내는 걸 싫어하는 성격이기도 했고 혹시 자신이 잘못 들었나 싶기도 했지요. 그러나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작은 아들과 딸이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 거예요.
복희 씨는 서운해서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이 통 연락이 없구나.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휴, 어머니, 다들 자기 살기 바쁜가 봐요. 서운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가까이에서 챙겨드리잖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복희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아들이 갑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엄마, 왜 내 문자에 답을 안 해? 복희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가 문자를 했어? 작은 아들이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병원 결과를 물어본 문자, 엄마 생일에 보낸 문자, 명절에 가겠다고 한 문자까지 여러 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희 씨의 휴대폰에는 그 문자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날 밤 복희 씨는 휴대폰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들과 딸 번호가 차단 목록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복희 씨가 한 일이 아니었어요. 누가 그랬을까요? 복희 씨는 바로 며느리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얼마 전 며느리가 요금제를 바꿔드린다며 휴대폰을 한참 만졌던 일이 생각났거든요. 그때부터 복희 씨는 조용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내역을 다시 확인했어요. 생활비 명목으로 현금이 빠져나간 일이 꽤 있었습니다. 금액도 처음엔 작았지만 어느 달에는 10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며느리는 그 돈을 어머니 반찬값, 병원 왕복 택시비, 집안 정리비라고 했지만 영수증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해준 금반지가 있었어요. 결혼 30주년에 어렵게 맞춰준 쌍가락지였지요. 복희 씨는 평소에는 끼지 않고 안방 서랍 안 작은 보석함에 넣어두었습니다. 어느 날 복희 씨가 목욕을 하고 나와보니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며느리는 거실에 앉아 태연하게 과일을 깎고 있었고요. 어머니 씻으셨어요? 사과 드세요. 복희 씨는 그날은 그냥 넘겼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동네 금은방 사장이 장을 보러 나온 복희 씨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지난번에 며느님이 반지 사진 보여주면서 이거 팔면 얼마나 하냐고 묻던데요. 어머님 반지 아니었어요? 복희 씨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사진을요? 네, 반지 한쪽에 글자도 새겨져 있던데요. 오래된 금반지 같아서 제가 혹시 어머니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집안 물건이라고만 하더라고요. 복희 씨는 그 자리에서 웃지도 울지도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금반지를 훔쳐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몰래 사진을 찍어 값을 알아봤어요. 그게 더 소름 끼쳤습니다. 아직 손에 넣지도 않은 물건을 벌써부터 팔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이후 며느리는 집 명의 이야기를 자주 꺼냈습니다. 어머니, 나중에 형제끼리 싸우면 어머니만 힘들어지세요. 큰아들 부부가 가까이에서 모시는데 집은 미리 정리해 두셔야지요. 어머니가 더 아프시면 그때는 도장도 못 찍어요. 어느 날은 증여계약서 초안까지 가져왔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받아왔다고 했어요. 복희 씨는 그 서류를 보고 알았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을 돌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주변을 정리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통장, 도장, 휴대폰, 금반지, 집. 하나씩 자기 손이 닿는 곳으로 끌어가고 있었습니다. 복희 씨는 그날 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썼지요. 겉봉투에는 큼직하게 적었습니다. 내가 죽은 뒤 자식들 모두 모인 자리에서만 열어볼 것. 다음 날 며느리가 반찬을 들고 왔을 때 복희 씨는 일부러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를 천천히 넣었어요.
며느리는 못 본 척했지만 눈이 따라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혹시 유언장이에요? 벌써 이런 걸 쓰셨어요? 보키 씨는 금고문을 닫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나이가 있으니 준비해야지. 나중에 너희들 싸우지 말라고. 며느리는 웃었습니다. 에이, 그런 건 안 쓰셔도 돼요. 저희가 알아서 잘할게요. 하지만 그 웃음꽃이 흔들렸습니다. 보키 씨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겉으로는 더 살가워졌어요. 어머니, 오늘 얼굴이 안 좋아 보이세요? 제가 죽 좀 끓여왔어요. 혼자 계시면 불안하니까 저희가 자주 올게요. 하지만 보키 씨는 이제 그 말들이 예전처럼 달갑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안방 쪽을 힐끔거리는지, 금고가 있는 장식장 앞에서 발걸음이 느려지는지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며느리는 분명히 금고 속 봉투를 의식하고 있었어요. 무엇이 그렇게 겁났을까요? 단순히 유산을 조금 덜 받을까 봐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자신이 해온 일들이 적혀 있을까 봐 두려웠던 것이었겠지요. 보키 씨는 이미 하나씩 확인하고 있었어요. 첫째, 병원비 문제. 며느리는 가족 단톡방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 검사비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도 제가 가까우니까 다 처리했어요. 작은 아들과 딸은 고맙다고 했습니다. 큰아들도 당신 고생했어 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카드 명세서에는 보키 씨 카드 결제 내역이 남아 있었어요. 며느리가 처리한 건 수납 창고 앞에서 시어머니의 카드를 내민 것 뿐이었습니다. 돈은 보키 씨 통장에서 빠져나갔지요. 둘째, 통장 출금 문제. 보키 씨는 통장 내역을 날짜별로 적어보았습니다. 현금 출금이 있던 날은 대부분 며느리가 다녀간 날과 겹쳤지요. 며느리는 반찬값이 올랐다, 택시비가 들었다, 간병 도우미 상담비가 필요했다고 했지만 실제로 보키 씨 집 냉장고에는 그만큼의 반찬이 들어온 적이 없었어요. 셋째, 휴대폰 문제. 작은 아들과 딸 번호가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보키 씨가 풀어놓으면 며칠 뒤에 다시 이상해졌어요. 보키 씨는 며느리가 휴대폰을 만질 날들을 적어두었습니다. 넷째, 금반지 감정 문제. 금은방 사장은 처음엔 가족 일이니 조심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보키 씨가 내 물건이 맞으니 말해주세요 라고 하자 조그만 메모를 적어주었습니다. 며느리가 반지 사진을 보여주며 중량과 매입가를 문의했습니다. 보키 씨는 그 메모를 작은 봉투에 넣었습니다. 다섯째, 집 명의 문제. 며느리가 가져온 증여계약서 초안에는 보키 씨의 집을 큰아들 쪽으로 넘기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 뜻대로 수정하시면 돼요 라고 했지만 이미 초안의 방향은 정해져 있었던 거지요. 보키 씨는 그 서류를 복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가짜 유언장이었습니다. 금고에 넣은 봉투 안에는 진짜 유언장이 들어있지 않았어요. 일부러 며느리가 불안해할 만한 문장을 써두었지요. 이 편지를 읽는다면 먼저 파란 봉투를 찾아라. 그 안에 통장 출금 내역, 병원비 결제 기록, 금반지 감정 정황, 삭제된 문자 내역, 집 명의 이전 서류에 관한 자료를 모두 넣어두었다. 가짜 유언장에는 이렇게도 적었습니다. 파란 봉투는 이 집안 어딘가에 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짜 파란 봉투는 집안에 없었습니다. 이미 오래 알고 지낸 이웃에게 맡겨두었지요.
그 안에 복희 씨가 모아둔 실제 증거와 진짜 유언장이 들어 있었어요. 그렇다면 복희 씨는 왜 이런 함정을 만들었을까요? 며느리가 직접 열어보지 않는 이상 아무리 의심해도 잡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며느리는 말이 빨랐고 핑계가 많았고 큰아들은 늘 며느리의 말을 먼저 믿었습니다. 복희 씨가 그냥 며느리가 이상하다 라고 말하면 큰아들은 이렇게 나올 게 뻔했습니다. 엄마가 오해한 거 아니야? 아내가 엄마 챙기느라 고생하는데 너무 섭섭하게 말하지 마. 그래서 복희 씨는 기다렸습니다. 며느리가 자기 손으로 금고를 열고 자기 손으로 유언장을 뜯고 자기 입으로 본심을 말할 때까지요. 며느리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차를 마시다가 대뜸 물었지요. 어머니, 유언장에 뭐라고 쓰셨어요? 복희 씨는 모른 척했습니다. 나 죽으면 보게 될 텐데 왜 지금 묻니?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냥요. 혹시 괜히 형제들 마음 상할 말 쓰셨을까봐 걱정되어서요. 섭섭한 게 있으면 어머니가 저한테 먼저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복희 씨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쓴 말이 마음 상할 말인지 아닌지는 읽어보는 사람이 알겠지. 며느리의 눈빛이 또 흔들렸습니다. 며칠 뒤 복희 씨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아주 나쁘진 않았지만 의사는 추가 검사를 권했어요. 복희 씨는 그 말을 며느리에게 조금 다르게 전했습니다. 검사 끝나면 바로 입원하라고 할 수도 있다더라. 집에 며칠 못 올지도 몰라. 며느리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바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생각보다 안 좋으신가 봐. 이제 진짜 정리할 건 정리해야 할 것 같아. 큰아들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정리? 며느리는 낮게 말했습니다. 집이랑 통장, 어머니가 갑자기 입원하시면 그때는 더 복잡해져. 복희 씨는 그 대화를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다음 행동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지요. 입원할지도 모른다는 말, 집에 며칠 못 올지도 모른다는 말. 그 말은 며느리에게 기회처럼 들렸을 겁니다. 지금 유언장을 바꿔놓으면 되겠네?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복희 씨는 일부러 집을 비웠습니다. 며느리에게만 말했지요. 내일 병원에 가기 전에 작은 아들 집에 하루 들렀다 올 거다. 반찬 가져올 거면 냉장고에 넣어두고 가라. 나는 늦게 올 거야. 며느리는 너무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저녁에 들를게요.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 밝았습니다. 그날 오후 복희 씨는 작은 아들 집이 아닌 이웃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복희 씨 집안에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현관에는 카메라가, 거실에는 오래된 라디오처럼 생긴 작은 녹음기가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금고가 있는 장식장 쪽에도 움직임을 감지하는 작은 카메라가 숨겨져 있었지요. 복희 씨 혼자 설치한 건 아니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도와주었어요. 처음엔 작은 아들도 놀랐습니다. 엄마, 이 정도까지 해야 해? 복희 씨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말로 하면 너희 형은 안 믿을 거다. 그 말에 작은 아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가 조금 넘어 현관 카메라에 며느리가 찍혔습니다. 손에는 반찬통이 들려 있었어요. 며느리는 평소처럼 문을 열고 들어와 냉장고에 반찬을 넣었습니다. 처음 몇 분은 정말 평범했어요. 그런데 곧 발걸음이 안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는 방문 앞에 한번 멈춰서서
집안을 둘러보았어요.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한 뒤 안으로 들어갔지요. 금고 앞에 쪼그리고 앉은 며느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비밀번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복희 씨가 예전에 약값 봉투를 열 때 옆에서 훔쳐봤겠지요. 삑삑삑 금고가 열렸습니다. 며느리는 안에서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내가 죽은 뒤 자식들 모두 모인 자리에서만 열어볼 것. 며느리는 한참 그 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 든 가짜 유언장을 읽는 동안 며느리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습니다.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파란 봉투를 찾아라. 그 안에 큰 며느리가 감춰온 모든 내역을 넣어두었다. 며느리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미쳤어. 그리고 곧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지요. 서랍을 열고 장롱문을 밀고 이불장을 뒤집고 책장 사이를 훑었습니다. 부엌 찬장도 전부 열었습니다. 평소 그렇게 얌전하고 싹싹하던 며느리의 얼굴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숨은 거칠었고 손은 급했습니다. 거실 녹음기에 며느리의 혼잣말이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어디다 둔 거야? 그런 걸 왜 적어놔? 작은 아들이 보면 끝인데.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지? 파란 봉투는 어디에 있어? 며느리는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집안에는 파란 봉투가 없었습니다. 당연했지요. 복희 씨는 그 봉투를 집에 둔 적이 없었으니까요. 한참 뒤 며느리는 다시 금고 앞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가짜 유언장이 들려 있었어요. 며느리는 그 유언장을 몇 번 접었다 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찍기 시작했습니다. 작게, 더 작게. 조각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며느리는 그 조각들을 주워 자기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식탁 서랍에서 새로운 편지지를 찾았어요. 며느리는 평소 복희 씨가 쓰던 얇은 꽃무늬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복희 씨가 명절마다 자식들에게 짧은 메모를 써주던 것이었지요. 며느리는 그 편지지에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오래 생각해보니 한 줄을 쓰고 멈추고 다시 긋고 새 종이를 꺼냈습니다. 몇 번을 고쳐 쓴 끝에 며느리는 새 유언장을 완성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내가 살아보니 결국 가까이에서 나를 챙긴 건 큰아들 부부였다. 집과 통장은 큰아들 쪽에서 정리해 주길 바란다. 다른 자식들은 이 일로 다투지 말아라. 이것이 내 마지막 뜻이다. 법적 유언장처럼 보이려는 글은 아니었습니다. 그랬다면 너무 허술했겠지요. 며느리가 노린 건 가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나중에 복희 씨가 입원하거나 더 나빠지거나 혹시 세상을 떠난 뒤 자식들이 금고를 열었을 때 이 유언장을 들이밀 생각이었을 겁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써놓으셨잖아요. 돌아가신 분 뜻인데 따르는 게 맞지요. 큰아들 부부가 제일 가까이에서 모신 건 다들 알잖아요. 그렇게 밀어붙이면 작은 아들도 딸도 쉽게 반박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겠지요. 며느리는 새 유언장을 원래 봉투에 넣었습니다. 뜯어진 부분은 최대한 눌러 붙였습니다. 집에 있던 풀과 투명 테이프를 모두 써서 티가 안 나게 하려 했지만 원래 봉투처럼 깨끗할 수는 없었지요. 그래도 며느리는 안심하는 듯 했습니다. 복희 씨가 곧 입원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집에 며칠 못 올 수도 있다고 했고 몸도 좋지 않으니 금고를 다시 확인할 여유가 없을 거라 계산한 겁니다. 며느리는 집을 대충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뒤진 흔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요. 장롱안 이불에 접힌 방향이 바뀌어 있었고 책장에 꽂힌 앨범이 한 칸 밀려 있었어요. 부엌 찬장한 작은 약통도 원래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고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현관을 나가며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전화했어요. 어머니, 반찬 냉장고에 넣어뒀어요. 병원 잘 다녀오세요. 보키 씨는 이웃집에서 그 전화를 받았지요. 그래, 고맙다.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보키 씨는 그날 밤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어요. 냉장고에는 며느리가 가져온 반찬통이 들어 있었고 식탁도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키 씨 눈에는 보였어요. 안방문이 평소보다 조금 더 닫혀 있었고 장롱 앞 카페트가 살짝 비뚤어져 있었어요. 책장에 꽂힌 남편 사진 앨범도 오른쪽으로 한 칸 밀려 있었지요. 보키 씨는 바로 금고 앞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일부러 먼저 물을 한 잔 마시고 약을 먹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봤니? 작은 아들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봤어, 엄마. 다 찍혔어. 저장해두어라. 녹음도 했어. 보키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제야 금고를 열었습니다. 봉투는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서리에 작은 연필 표시가 사라져 있었지요. 봉투 입구도 미세하게 울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눌러붙인 흔적이 있었고요. 보키 씨는 봉투를 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열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며느리가 무슨 편지를 썼는지 궁금하긴 했지만 지금 혼자 확인하면 안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무인 자리에서 며느리가 직접 그 편지를 어머니 뜻이라고 믿게 만들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보키 씨는 다음 날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입원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보키 씨는 며느리에게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며칠 더 지켜보자더라. 며느리는 안도한 듯 하면서도 약간 긴장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집에는 계시는 거예요? 그래, 당장은. 며느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마 속으로 계산했을 겁니다. 어머니가 집에 있으면 금고를 확인할 수도 있지 않을까? 불안이 밀려온 거지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봉투는 이미 바뀌었고 찢은 편지는 자기 가방에 있습니다.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보키 씨는 주말에 자식들을 모두 부르기로 했습니다. 큰아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네 동생들이랑 같이 와라. 엄마가 정리할 게 있다. 큰아들은 걱정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와서 들어라. 며느리가 옆에서 전화를 듣고 있었는지 곧 따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재산 정리하시려고요? 유언장도 있는데 왜요? 보키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이야기는 또 따로 해야지. 유언장 얘기도 하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그러셔야죠. 보키 씨는 주말이 오기 전 이웃집에 맡겨둔 파란 봉투를 찾아왔습니다. 그 안에는 진짜 증거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통장 출금 내역, 병원비 결제 카드 명세서, 삭제된 문자와 차단 목록 캡처, 금은방 사장의 메모, 증여계약서 초안 사본, 그리고 작은 아들이 보내준 증거들도 정리했지요.
며느리가 금고를 열고 유언장을 뜯는 영상. 집안을 뒤지며 혼잣말한 녹음. 새 유언장을 쓰는 장면. 포키 씨는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들과 그 자식의 배우자 앞에서 이걸 꺼내야 한다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주말 아침, 포키 씨는 남편 제사 때 입었던 짙은 보라색 가디건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조금 창백했어요. 포키 씨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흔들리지 말자. 그리고 며느리가 바꿔치기 한 봉투는 그대로 금고 안에 두었습니다. 며느리가 바꿔놓은 그 가짜 유언장이 이제 며느리 스스로를 묶을 차례였습니다. 주말 오후 자식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큰아들 부부가 먼저 왔습니다. 며느리는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얼굴은 걱정하는 표정이었고 눈은 계속 금고 쪽을 향했습니다. 조금 뒤 작은 아들과 딸도 도착했어요. 오랜만에 세 자식이 모두 모인 거실은 어색했습니다. 차가 놓였고 과일도 깎여 있었지만 아무도 편하게 먹지 못했어요.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잘 정리해 주세요. 형제끼리 서운한 일 생기면 어머니 마음이 제일 아프시잖아요. 작은 아들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정리요? 며느리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유언장이요. 어머니가 요즘 건강도 안 좋으시니까 미리 써두신 것 같아요. 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몸이 많이 안 좋아요? 보키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서 오늘 부른 거다. 보키 씨는 큰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금고 안에 봉투가 있다. 네가 꺼내와라. 보키 씨 말에 며느리가 크게 당황했습니다. 지금요? 유언장을 지금 봐요? 보키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큰아들이 얼른 꺼내와라. 큰아들은 어색하게 일어나 금고 앞으로 갔습니다. 보키 씨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자 금고가 열렸어요. 큰아들은 안에서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내가 죽은 뒤 자식들 모두 모인 자리에서만 열어볼 것. 딸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런 걸 왜 벌써 써놨어? 그리고 그걸 왜 지금 열어봐? 며느리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손가락이 조금 떨렸습니다. 자신이 바꿔넣은 유언장이 이제 곧 읽힐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보키 씨가 말했습니다. 열어봐라. 안에는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나들은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내가 살아보니 결국 가까이서 나를 챙긴 건 큰아들 부부였다. 집과 통장은 큰아들 쪽에서 정리해 주길 바란다. 다른 자식들은 이 일로 다투지 말아라. 이것이 내 마지막 뜻이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작은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고 딸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큰아들은 당황한 듯 편지를 들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잠시 뒤 며느리가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계신 줄은 몰랐네요. 그 말에 보키 씨가 물었습니다. 너는 저게 내 글씨로 보이니? 며느리는 잠시 고민하더니 아주 조심스러운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글씨 맞는 것 같은데요? 어머니가 쓰시고 잊으신 거 아니에요? 요즘 가끔 헷갈리시잖아요. 그 순간 보키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하길 기다렸다. 그 편지 내려놔라. 그건 내가 쓴 게 아니다. 큰아들이 놀랐습니다. 엄마, 무슨 말이야?
복희 씨는 옆에 둔 파란 봉투를 꺼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작은 아들이 봉투를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복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는 여기 있다. 복희 씨는 파란 봉투를 열었습니다. 먼저 통장 내역을 꺼냈어요. 이건 내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이다. 날짜를 봐라. 대부분 며느리가 다녀간 날이다. 며느리가 바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어머니 반찬이랑 병원 다니는 데 쓰려고. 복희 씨는 병원비 카드 명세서를 꺼냈습니다. 병원비는 내 카드로 냈다. 그런데 너는 가족 단톡방에 네가 냈다고 썼더구나. 딸이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작은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번호가 차단된 것도... 복희 씨는 휴대폰 캡처를 꺼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문자도 지워져 있었다. 큰아들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복희 씨는 금은방 메모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네가 내 금반지 사진을 찍어 감정받았다는 것도 들었다.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그건 그냥 얼마짜리인지 궁금해서. 왜 궁금했니? 네 것도 아닌데.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복희 씨는 마지막으로 작은 아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휴대폰을 TV에 연결했어요. 화면에 영상이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장면. 안방으로 들어가 금고 앞에 앉는 장면. 비밀번호를 누르고 봉투를 꺼내는 장면. 편지를 뜯는 손. 집안을 뒤지는 모습. 그리고 녹음 파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걸 왜 적어놔? 작은 아들이 보면 끝인데. 파란 봉투는 어디 있어?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큰아들은 멍하니 아내를 봤습니다. 작은 아들은 주먹을 쥐었고 딸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영상은 계속되었어요. 며느리가 식탁에 앉아 새 유언장을 쓰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몇 번이나 종이를 찍고 다시 쓰고 결국 최종 유언장을 봉투에 넣는 장면까지 전부 찍혀 있었지요. 복희 씨가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죽은 뒤 읽으라고 써둔 편지를 내가 살아있는데 네가 먼저 열었더구나.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복희 씨는 이어서 말했어요. 그것도 모자라. 내 마지막 말까지 네 손으로 바꾸려 했다. 큰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쓴 거야? 방금 그 편지? 며느리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 아니야. 어머니가 착각하신 거야. 하지만 모두가 이미 영상을 봤습니다. 며느리는 곧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요, 열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랬겠어요? 어머니가 자꾸 다른 자식들 말에 흔들리니까 그랬어요. 제가 제일 가까이에서 챙겨드렸어요. 병원도 제가 모시고 다녔고, 반찬도 제가 했고, 집안일도 제가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가끔 전화만 했잖아요. 딸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엄마 휴대폰에서 내 번호를 차단했어요? 며느리는 딸을 노려보았습니다. 아가씨가 뭘 알아요? 가까이에서 모셔본 적도 없으면서. 작은 아들이 말했습니다. 가까이에서 모신다는 사람이 금고를 몰래 열어요? 며느리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에는 미안함보다 억울함이 더 많았습니다. 그럼 제가 드릴 시간은 뭔데요? 제가 병원 따라다닌 건요. 제가 어머니 집 드나들며 챙긴 건요. 큰아들 부부가 제일 많이 했으면 집 정도는 저희가 물려받는 게 맞잖아요. 그 말이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이었습니다.
복희 씨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물었습니다. 네가 돌봤다는 말 안에 왜 내 통장과 금반지와 편지가 들어있니?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거실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그 누구도 바로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방금 본 영상과 녹음이 너무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큰아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큰아들은 처음에는 아내를 감싸려 들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아내가 엄마 챙기느라 고생한 건 맞잖아. 방법이 잘못됐지만. 복희 씨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방법만 잘못됐니? 네 아내가 내 휴대폰에서 동생들 연락을 지웠다. 내 통장에서 돈을 빼갔다. 내 병원비를 내가 냈는데 자기가 낸 것처럼 말했다. 내 금반지 사진을 찍어 팔면 얼마인지 물었다. 내 집을 넘기는 서류를 가져왔다. 그리고 내 유언장을 찍고 내 글씨를 흉내냈다. 이게 방법만 잘못된 거냐? 큰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억울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잘해드렸는데요. 작은 아들은 멀리 산다는 핑계로 빠지고 딸은 전화만 하고 결국 제가 다 했잖아요. 제가 조금이라도 보상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나빠요? 복희 씨는 며느리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운 일을 했으면 고맙다고 말했을 거다. 필요한 돈이 있으면 달라고 했으면 됐다. 그런데 넌 부탁하지 않고 훔쳐봤고, 의논하지 않고 지웠고, 고맙다는 말을 받기도 전에 내 마지막 말을 네 것으로 바꾸려 했다. 며느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너무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복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네가 한 일이 널 그렇게 만든 거다. 딸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왜 우리한테 진작 말 안 했어? 복희 씨는 딸을 보며 미안하게 웃었습니다. 말하면 너희가 싸울까 봐. 그리고 내가 말로 하면 네 오빠가 안 믿을 것 같아서. 큰아들은 그 말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복희 씨는 큰아들에게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도 몰랐다고만 하지 마라. 네 아내가 내 도장을 묻고 통장을 찾고 집 명의 얘기를 꺼낼 때 네가 한 번은 멈추게 했어야 했다. 모른 척하는 것도 편을 드는 거다. 그 말은 큰아들에게 가장 아팠습니다. 그는 한참 뒤에야 낮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엄마. 복희 씨는 바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나중에 해라. 오늘은 정리부터 하자. 그날 복희 씨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먼저 통장과 도장을 모두 회수하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가지고 있는 서류나 복사본이 있다면 전부 가져오라고도 했지요.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은 사용처를 확인하고 설명되지 않는 돈은 돌려받겠다고 했습니다. 금반지와 폐물은 당장 위치를 확인하라고 했고요. 아직 집안 서랍에 있다면 그대로 두고 혹시 며느리가 따로 사진을 찍어뒀거나 보관 중인 자료가 있으면 모두 삭제하라고 했습니다. 휴대폰은 작은 아들이 새로 정리해주기로 했어요. 연락처 차단 목록을 확인하고 가족 단톡방도 새로 만들기로 했지요. 앞으로 어머니 휴대폰은 누구도 허락 없이 만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집 명의와 재산 관련 서류는 변호사 입회하에 다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큰아들 부부 단독으로는 어떤 서류도 진행하지 못하게 했고 모든 자식이 함께 확인하는 자리에서만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큰아들 부부는 당분간 복희 씨 집에 혼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찾아올 때는 미리 연락하고
다른 자식 중 한 명에게 알리기로 했어요. 며느리는 그 말에 발끈했습니다. 그럼 저보고 이제 어머니 집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보키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문을 닫는 건 네가 먼저 했다. 내 금고를 열면서. 며느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보키 씨는 마지막으로 진짜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원래 남기려고 했던 편지다. 보키 씨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내가 죽은 뒤 싸우지 말라는 말은 하지 않겠다. 살아있는 나를 두고도 거짓말을 한 사람이 있는데 죽은 뒤라고 조용할 리 없으니까 대신 이것만 남긴다. 내 돈보다 먼저 내 마음을 함부로 열어본 사람은 내 마지막 말도 받을 자격이 없다. 거실에 앉은 누구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보키 씨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내가 남길 건 집이 아니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 진실이다. 집은 나중 문제다. 오늘은 먼저 사람을 봤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 얼굴에 진짜 반성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당당하게 말하진 못했지요. 큰아들은 한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작은 아들과 딸은 어머니 곁으로 조금 더 가까이 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보키 씨의 금고 비밀번호는 바뀌었습니다. 휴대폰도 새로 정리했습니다. 아들, 딸 번호가 다시 살아났고 그들이 보낸 문자도 제대로 도착했어요. 보키 씨는 처음으로 자식들과 영상통화를 해봤습니다. 서툴었지만 웃음이 났어요. 며칠 뒤 금은방 사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때 반지 일은 괜찮으세요? 보키 씨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값은 알아봤으니 됐지요. 나한테 그 반지가 얼마짜리인지 보다 누가 그 값을 궁금해했는지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금은방 사장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한동안 혼자 어머니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아들이나 딸과 함께 왔어요. 며느리는 처음엔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한번 따라왔지만 예전처럼 서랍을 열거나 휴대폰을 만지는 일은 없었어요. 어느 날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 병원은 내가 모시고 갈게. 보키 씨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래, 대신 내 카드로 결제하면 내 돈이라고 말해라. 네가 내면 네 돈이라고 말하고. 큰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말이 이 집의 새로운 규칙이 되었습니다. 보키 씨는 진짜 유언장을 더 이상 금고에 넣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에게 맡기고 자식들에게도 사본을 남겼습니다. 숨겨둔 마지막 말이 누군가의 손에서 바뀌지 않도록이요. 가끔 보키 씨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아 혼잣말을 했습니다. 영감, 내가 너무 늦게 알았나 봐.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지만 아주 늦은 건 아니었거든요. 아직 살아있었고, 아직 말할 수 있었고, 아직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과 집과 편지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죽은 뒤에 자식들이 함께 읽으라고 남겨둔 편지. 그런데 그 편지를 며느리가 먼저 뜯었습니다. 그냥 몰래 본 것도 아니고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없애려고 찍고 시어머니의 마지막 뜻까지 마음대로 바꿔 넣으려 했지요. 하지만 보키 씨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편지는 다른 곳에 두고 금고 안에는 며느리의 분심을 끌어낼 가짜 편지를 넣어둔 겁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게 용서되지는 않습니다.
돌보았다는 말이 누군가의 금고를 열 권리가 될 수도 없고, 가까이 있었다는 이유로 마지막 마음까지 바꿨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며느리의 실체를 확인하실 건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그냥 틀어놓는 라디오의 틀라지기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그틀라를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